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노동이사제.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겠다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구 영역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반발과 반대 기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 어떤 제도이고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경제 톱 이슈, 이번 주 경제 이슈는 굵직한 경제외교 관련 논란입니다. 한중 통화 스와프 드디어 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배경, 또 IMF의 신용등급 및 거시경제 상황들 점검해봅니다.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에 전 국민이 놀라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기부금을 받은 돈 역시 제대로 사용한 것인가 의심받고 있죠. 연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부 안 하겠다라는 여론, 기사들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 살펴보고요. 조금 달리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봅니다. 오늘 경제의 소리는 밭을 만드는 독특한 땀의 현장 담아왔습니다. 잠시 후 김미란 캐스터가 전해줍니다.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이 회사에서의 이사회는 나라에서의 국회와 거의 같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곳인데요.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계의 수건 과제였습니다. 이런 노동계의 바람, 일단 공공기관부터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출신을 공공기관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노동이사제 정부가 도입하겠다 밝혔습니다. 법제화 절차에도 돌입했는데요. 산업계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노동이사제의 장점과 실체는 무엇인지 먼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노동전문가시죠.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크게 보도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이 지금 정부가 도입하려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어떤 건가요? 네, 노동이사제를 먼저 소개해드린다면요. 네. 하고 있는 네. 근로자 또는 노동자들의 계약 참가의 제도로서 소개할 수가 있고요. 이 제도 통해서는 그 기업의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가를 해서 주요 그 기업의 의사결정에 발언하는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이제 경영 참가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자, 지금 저희가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않은데요. 한번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저희가 좋은 음질로 방송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한다라는 건데요. 대개 이사회는 경영진 또 이 기업에 투자한 이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기업 운영에 노동자도 참여한다,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앞에 좀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노동자가 직접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노동자가 선출한 대표가 그 이사회에 일원으로 참여해서 주요 의사결정에 발언을 하고 네.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노동 관련 이슈에서는 이 이사회 목소리가 들어간다, 큰 의미일 텐데 정부도 사실 이렇게 내년 시행 목표로 구체적으로 절차에 돌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간 좀 이런 걸 요구할 만한 어떤 안 좋았던 일들이 있었나요?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경영 참가를 둘러싸고는 그동안에 지난 근 10여 년 동안 계속됐던 쟁점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새 정부,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국정과제로 정리한 하나의 이제 과제로서 네.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서 도입하고 가능하면 민간 확산하겠다라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네. 그걸 2018년에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한다 해서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아무래도 현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란다면 노동자가 기업 경영이라든가 여러 사회에 좀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면서 노동이사제를 그런 하나의
그 사회 변화에 중요한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라는 이 명분이 있는데 노동이사제 독일을 비롯한 유럽 19개국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입되면 좀 어떤 변화들이 일단 생긴 걸로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이사회,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네. 근로자 대표 참여 없이 기관에서 선정한 이사, 그러니까 네. 내부 이사든 사회 이사든 선정한 사람들이 주요 현안들 협의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하고 어떤 쟁점이 됐을 때 사후적으로 교섭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네. 근로자들 종업원들한테 좀 민감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만큼 이제 결정하는 과정서부터 뭔가 조율하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좀 의식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할 수 있다면은 좀 공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노사 관계가 좀 더 성숙되거나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자, 경영진이 모여있는 이사회, 경영진을 대변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노사가 협의하느라 굉장히 많은 소모전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는데 애초에 의사결정할 때부터 참여를 시킨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 노동이사를 뽑거나 또 채택하느냐가 사실은 좀 관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업 알아서 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문화도 그렇고요. 그거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유럽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일 텐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노동 이사제를 시행하면서는 법제화가 돼 있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그 근로자 대표를 선발하는 그런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거군요. 예, 기업이 이런 이사제를 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인물을 뽑을 경우에는 뽑힌 이사가 노동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노동이사제를 어떻게 잘 뽑을 것인지가 또 제도 설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사회까지는 참여는 아니지만은 노사협의라 해서 노사협의회라 해서 노사 간에 이런 대화하는 장을 벌써 법으로 만들어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를 뽑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다수일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권으로 해당 대표를 선정을 하고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소수일 경우에는 전체 직원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방식이 될 텐데 아무튼 어떤 방식이 우리 이 한국형 노동이사제에 맞는 것인지를 지금 연구용도 합니다만 만들어지고 나서 그것이 이제 법제화나 여러 사회적인 논의를 할 때 잘 좀 토론을 좀 해봐야겠죠. 이 노동자 측의 이 이사, 대표 의견을 전달할 사람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는 또 한국 현실에 맞게끔 적용된다.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보기엔 좀 어떤 기준에서 이 원칙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대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사회가 주로 이제 기관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의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내 관리자로서의 어떤 여러 역량이나 아니면은 기관의 어떤 필요한 능력을 갖춘 분들을 물론 이사를 구성했는데 이번에 노동 이사제로 확대한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선발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같이 의사소통을 나눔에 있어서도 대표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계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비효율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지금은 공공부문이 좀 기관들이 잘 안 되는 곳들도 많은데 경영자랑 노동자 측이랑 서로 짬짬해서 좀 비효율이 커지면 어떡하느냐라는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영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의 우려가 그동안에 제기되어 오면서 보다 이제 근원적인 거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재계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자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표출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잘못 운행이 되면은 지금 우려하는 것 같은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자들의 대표가 오히려 근로자들과 더불어서 전체 기관 기업을 좀 걱정하고 또 경쟁력이라든가 발전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 근로자들의 이익만을 따지는 식으로 역할을 할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럽의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풀어나가는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이런 제도가 잘 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참조할 때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있어왔던 노사 불신을 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넘어서고 그리고 유럽처럼 우리가 좀 더 이 이사제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오히려 노동자들이 종업원들이 회사에 대한 어떤 주인의식이라든가 적극적인 어떤 그 발전에 노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나갈 수 있다 한다면은 그런 점에 같이 노사가 좀 노력하고 그런 변화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으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부정적 전제를 놓고서 이 노동자들이 이사로까지 참여하면 더 심해지는 부분만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긍정적 효과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 사실은 넘어야 될 산이 또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예. 한정한다고 해도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민간 주주가 또 투자한 기관들도 있고요. 들은 사실은 좀 지배 구조가 애매하거든요. 완전히 공공기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성의 기업을 우리가 이제 수익형 공기업이라 하면서, 네네. 그러면서 상장되어 있는 여러 공공기관이 있긴 하지만 대주주가 이제 정부이니까 네. 그런 만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고 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정책을 같이 이제 맞춰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아마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 설사 일부 민간의 주식 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한편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 우선으로 시행을 한다면은 그렇다 한다면 그 주식시장 상장 여부 관계없이 같이 포함시켜서 이런 변화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더 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네. 이 가버넌스를 현재 그렇게 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인데 그 법에서 노동이사제를 제대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법이 국회에서 이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이사제를 지금 공문입법이라고 하는 법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 여야 간에 내지는 또 그 법 개정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이제 그동안에 경영창가에 대한 노사 쟁점이 크게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입법 과정이 어떻게 잘 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인가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 교수님 말씀 보면 지금 일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사회적 합의나 기준 혹은 공감대 같은 게 좀 형성돼야겠네요. 예. 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좀 민간으로도 확산된다. 즉, 민간 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우리가 아무튼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정부도 노동이사제가 어떻게 보면 그 기업 경영 가버넌스에 대한 큰 변화를 주는 것인데 네네. 그런 점을 이제 정부가 모험 사용자로서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하고 우려되는 여러 시행되는 문제점들을 잘 개선도 하고 극복을 하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순은 이제 민간 부분까지 좀 더 노사관계 성숙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라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 부분까지 이제 확대를 시키려 할 텐데 수순으로 또 민간 부분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가 정부 자체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로 시행될 수가 없고 네. 반드시 국회에 관련 네네. 법을 통과시켜서 시행을 해 나가는 절차가 요구될 것입니다. 예, 노사가 힘을 합친 회사만큼 아주 잘하고 강한 회사가 있을까요? 그 시금석 공공기관에서 먼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경제 이슈 지금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떠오르시는 생각들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어는 기부입니다. 기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한 바람 불어오고 있는데요. 기부 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 기부 잘 안 하다가도 연말에 몰아서 기부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기부되는 양은 비슷하다라는 예인데요. 지난 국정농단 때도 그렇고 이번 이영학 사건도 그렇고요. 이런 사건들 터지면 연말에 중요한 시기에 기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선량한 단체 또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국어사전에서는 기부를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전문가들은 인간의 굉장히 대단한 발견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정글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제도다. 미래의 제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앞서 나온 노동이사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점, 제안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열어두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번 주 주요 경제 이슈 짚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경제 이슈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다양한 이야기,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그런 이야기들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저희도 여러 번 호들갑 떨면서 다뤘습니다. 한중 통화 스와프,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연장 합의가 됐거든요. 좀 극적으로 합의가 됐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제가 경제 톱 이슈 하면서 좋은 소식은 거의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네, 좀 그런 편이었죠. 그런데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네. 일단 세계 증시가 좋으니까 우리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피치사가 네.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10일 자정으로 한중 통화 스와프가 사실은 3년 연장된 게 만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의 스탠스로 보면 그동안 이제 사드 배치를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단행했다는 걸 감안하면 네. 이게 좀 연장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애먹일 것이다.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미국 지금 IMF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긴급 자청을 했는데 네. 지난 10월 10일자로 종료된 한중 통화 스와프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다. 11일자부터 재개한다라는 겁니다. 네. 계약 규모도 똑같습니다. 3,600억 위안, 약 64조 원. 네. 계약 기간은 3년이고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사실 이미 이 총재는 지난 10일에 갱신하기로 양국 간 합의를 했지만 그게 이제 지도부, 시진핑 등 네. 국가 지도부의 어떤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상 계약이 10일 날 만료가 됐고 11일자부터 다시 재개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하루도 단절되지 않고 통화 스와프가 이어진 셈이다라고 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여러 분석과 우려와는 좀 다른 결과이기도 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애를 먹이다가 결국은 하긴 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고요.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중국의 결정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다시 2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간도 짧았고요. 그동안 중국은 여행 단속했죠. 한국 제품 불매운동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유통업체, 자동차업체 지금도 곤욕을 치르고 네.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중국이 사드 보복의 지렛대로 통화 스와프를 활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개를 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어떤 위안화의 국제 통화, 국제화에 대한 어떤 절실한 필요성 때문이 아니냐. 자국의 통화의 국제화에 대해서 한중 통화 스와프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33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고요. 네. 총 규모만 3조 위안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 처음으로 지난 2008년부터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첫 국가. 규모 면에서 보면 홍콩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IMF SDR 특별 인출권 내에서 5개 바스켓 통화 가운데 지금 3위거든요. 네네. 달러와 유로와 다음으로 비중이 위안화가 높은데 이런 세계 3대 통화 바스켓에서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로 다가서기 위해선
굉장히 통화의 안전성,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각 국가의 외환 보유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3,800억 달러, 세계 9의 외환 보유고다.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큰 나라와 오히려 통화 스워프를 맺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에는 유리하다라는 판단인 거거든요. 네. 사실 사드 보복이라는 정치적 이유, 위안화 국제화라는 경제적 이유, 이 상반된 두 개 이슈 가운데 중국도 결국 실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예, 뭐 중국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뭐 외환 보유고이기도 하고요. 기축 통화 문제는 또 나중에 따로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내는 또 어떨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사드 문제로 사실 경제가 지금 된서리를 맞아왔다. 통상적인 얘기인데 조금 개선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이 전문가들은 김칫국 먼저 마시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럴 개연성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난 5월 아마 정권 바뀌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잠시 주춤한 적이 있죠. 네. 당시에 이제 사드 환경 평가 등을 내걸면서 사드 배치 철회 기대감이 컸으니까 아주 잠시 동안 해프닝이었습니다. 네. 결국 사드 배치는 완료가 됐고 보복의 조치 강도는 더 커졌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제 통화 스와프 연장이 합의한 것은 한국과의 경제관계 개선 목적이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라는 정치적 걸림돌이 되지 말자라는 차선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네. 때문에 한 마리 제비가 날아왔다고 해서 봄이 왔느냐 단언하기는 좀 이르다. 중국은 여전히 시장을 좀 내주는 듯하고 기술을 취한 데 버리는 정책을 계속할 것이고 사드 이 철회에 준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은 한 사드 보복의 강도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이제 큰 기대감은 갖지 말라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제비 한 마리가 봄은 아니다라는 거 정말 촌철살인이네요. 자, 신용평가도 앞서 시작하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 국가 경제가 좋다라기보다는 빌린 돈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 이런 평가일 텐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3% 성장의 청신호로도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 개인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은행에서 대출할 때 바로 가산금리를 붙입니다. 네.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이 글로벌 금융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돈 떼일 확률이 높아졌다. 높은 이자를 물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은 중요한데 이 중요한 시기에 사실 이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유지를 해 주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추세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국을 앞서서 신용 등급이 더 높게 평가를 받아왔는데 네. 그런데 지금은 더 올라갈 수가 없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대외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죠. 네. 한반도 상공으로 미사일이 오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력 전쟁 가능성이 제기가 되니까 오히려 신용 등급이 떨어져야 될 거 걱정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이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강등할지도 모른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의 판단은 이런 장기적인 대치 상황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전면전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올해 우리나라는 2.7% 성장하고 내년에는 2.8% 정도 내다봤는데 IMF 정부의 3% 성장에는 못 미치지만 이 코멘트 하나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CDS 프리미엄 이런 얘기하면서 국가의 어떤 위험, 경제 위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좀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안경 이슈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안보 경제 묶여 있다. 근데 안보 쪽 얘기보다는 경제 쪽 라인들이 막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 직접 지금 부총리도 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평가사들 움직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추석 세고 가장 바쁜 분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네. 지금 혁신성장의 정책 드라이브도 김 부총리한테 걸려 있고요. 지금 IMF 연차총회 가 있는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네. 지금 신용평가사 3대 기관장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나마 이제 피치가 해줬기 때문에 지금 스탠다드 앤 펄스와 이제 무디스가 과연 어떻게 네네. 할 거냐인데요. 이 두 개 다 특히나 이제 스탠다드 앤 펄스는 굉장히 북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평가를 내고 있고요. 네. 이미 연례평가에서 지난 8월에는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은 유지를 했는데 문제는 이 북핵 리스크가 장기화 되고 계속해서 이런 이 불확실성 거친 얘기가 오갈 경우에는 맨 먼저 신용평가사들이 하는 게 시그널을 줍니다. 네.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네. 그리고 낮추고 난 다음 시차를 두고 국가 신용금을 낮추는데 네. 과연 이제 이번 이제 피치의 결정이 다른 두 개 신용평가사들에도 좀 긍정적 시그널을 미칠지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금 이 북핵 리스크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이제 튼튼한 경제 펀더멘털을 가서 설명을 하고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호소가 좀 먹힐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예.
제비 한 마리가 봄은 아니지만 또 봄이 올 거라는 확신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소식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인터뷰입니다. 이 뉴스 나올 때마다 고개 돌리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어금니 아빠라고 불렸던 이영학의 범행에 치를 떠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사 아빠 이미지로 많은 분들의 기부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 기부받은 돈으로 호화 생활을 했다라는 의혹부터 시작해서 지금 드러난 끔찍한 살인범죄 또 성적인 범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 기부하면 뭐해? 라는 식으로 기부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못하겠다라는 여론 또 기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도 물론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 언론도 만드는데 일조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좀 선량하고 정당한 기부까지 피해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YTN 라디오도 좋은 기부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한국기부문화연구소 BK한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이 최순실 씨 때문에 재단이라는 이미지가 왜곡돼서 선량한 재단들 기부 피해받고 있다 다뤘는데 이번엔 또 이영학 사건이에요. 자꾸 이런 일로 인터뷰 들어서 참 안타깝네요. 아, 그러게 말이죠. 참 큰일 났습니다. 네. 자,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한데 애써 기부한 돈으로 외제차 타고 범행 저지른다. 기부 포비아, 기부 공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과연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과연 미디어들, 이제 이런 YTN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이걸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기부자들은 이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제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네네.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 어떤 개인의 입찰 사건인지. 네.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아주 불행히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2016년도에 그 K스포츠 재단 사건, 네. 단연적인 권력형 사건이 있었고요. 몇 달 전에 그 새희망 사건 같은 게 있어서 아주 네. 조직적으로 정치적인 단체 그를 받은 그런 단체조차도 이런 비리가 있었고. 예, 기부금을 아예 떼먹었죠. 예, 이런 사건들이 또 이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생계형인데. 네.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과연 시스템으로 봐야 될지, 이제 개인의 일탈로 봐야 될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자체가 만들어내는 불신이 가장 큰 피해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결국은 기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신뢰 산업이고 신뢰 바탕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처음으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오프닝 하실 때 그 YTN에서 이게 우리 미디어도 이런 책임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처음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신뢰를 개인 기부할 때는 이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미디어의 힘을 얻어서 요번 사건도 그렇게 좀 커진 거게 되겠죠. 네. 네. 자, 보통 큰 재단이나 사회복지기금 등에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재단 못 믿겠다. 아까 새희망 씨야 저희가 얘기도 해드렸지만은 굉장히 재단도 못 믿겠다 이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례에 대해서 개인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개인 기부라고 하는 자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공중된 어떤 기관에서 이제 기부를 했지만은 거기 장단점이 좀 있죠. 시간이 걸리거나 이제 비용도 들기 때문에. 네네. 주로 미국에서는 다이렉트 기빙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세계적인 추세고요. 네. 개인 기부를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개인 기부를 하게 되는 3요소가 좀 있어요. 네. 보면은 주로 아는 사람. 주로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아주 관심 있고 케어가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이 이제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3요소가 있을 때, 이제 개인 기부가 가능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주로 아는 사람이거나 자기가 이제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네네. 불특정 다수로, 만약 개인 기부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네. 상당히 이제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많은 교육을 기부자로서 이제 받아야 되겠죠. 기부자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고 의무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권리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기본적인 교육이 좀 더 현명한 기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좀 뭐 한국 사람들이 약간 감정적에서 잘 도울 땐 잘 돕고 또 안 도울 땐 안 돕고 좀 기부에 대해서도 공부해야겠다 싶은데 결국 앞서 말씀하신 이 개인 기부 이영학 사건 같은 경우도 개인 기부에 해당되는데 그렇죠. 좀 투명하게 쓰이는지 끝까지 관심 갖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제 믿어야 되겠죠. 제가 제 인생에 영향을 줬던 어떤 신부님 말씀이 네. 뭐 믿어도 손해를 보고 안 믿어도 손해를 보는데 결국은 믿어서 손해 보는 게 덜 데미지가 적다. 그래서 네. 결국 우리가 믿고선 이제 기부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데 어쨌든 믿고 주지만은 항상 베리파이 하시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고 본인도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개인 기부든 재단 기부든 이 기부한 사람들이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검증돼야 된다라는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이유를 강조해드린 이유가 기부 자체가 지금 좀 뭐 기부 포비아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지난 국정농단 때도 그렇고요. 이건 좀 그냥 이렇게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대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게 사실은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같은 이제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약간 선정적이고 네. 미디어가 제가 잘 끌고 나간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사건과 네. 기부 횡령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결국 이제 아무래도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 네. 그런 사건 때문에 수학여행이 다 폐지되지 않습니까? 네네. 아시다시피 젊은 때 수학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추억인데 그 시대 때는 그 수학여행이 다 폐지돼 버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한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제 폐지가 되거나 어떤 무슨 뭐 처벌 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규제 제도를 한다든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부 문화의 품격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어떤 것을 푸느냐, 어떤 규제를 푸느냐, 어떤 것을 제대로 강화하느냐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현 정부나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좀 알고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부자라든지 정부라든지 단체들 각지 다 모여서 어떤 큰 합의나 이런 내용들이 담론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이걸 좀 담론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좀 보충해드리면 이 기부 문화가 좀 성숙한 나라들은 기획 기부를 하고 기부에 대한 이해와 순환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기부를 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사건이 나올 때 반응 속도를 보면 이제 정확히 나타나죠. 네. 미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많은 이런 어떤 비리 사건, 환경 사건 나오지만은 주로 사람들의 반응은 1년 반이나 2년 뒤 정도에 나타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좀 이렇게 합리적이나 이런 논리적으로 기부를 한다는 감정적인 것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즉각 이제 반응이 나타나죠. 이렇게. 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기부 문화가 좀 더 역량 강화를 내공을 좀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성장통이니까 자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미디어에서 잘 끌어주면은 네. 잘 이제 본질을 이제 찾아서 얘기를 하면은 아마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마음과 도움을 나눠주시는 기부도 사실 좀 공부가 필요하고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새롭게 알게 됐는데 좀 제도 같은 거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모니터링들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지 좀 이런 것들을 보완하려면 사실 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도적 조화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투명성을 가기 위해서 주로 이제 규제 쪽이나 어떤 모니터링에 대한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네네. 모니터링이나 규제나 또 윤리적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 다 돈이 들어갑니다. 네. 기부자들은 이제 문제가 자기들 낸 기부금이 100% 다 수혜자들로 가도록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그렇게 바라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한다는 자체가 이제 돈이 들어가서 이것을 정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민간 자체 스스로 우리가 중간 이제 매개 기관을 만들어서 할 건지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서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민간이 이제 주도가 되던 이런 모니터링 기관을 만들던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기부를 직접 그런 서비스에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기관에 이런 투명성 확보를 하는 협조를 하는 그런 기관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혹은 그걸 대행할 수 있는 기구 그 자체도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잘못된 사용, 그러니까 횡령 같은 거 할 경우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환수하거나 좀 처벌을 강하게 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는 있나요? 예, 그런 우리나라 법 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서양에 비해서 그렇게 루즈한 법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규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처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이제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딜레마가 너무 규제를 해서 문턱이 너무 높아서 기부 문화가 죽어서는 또 안 되고요. 또 너무 낮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도 안 되고요. 마음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쪽으로 시간을 두고 시간과 공간을 두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뭔가 아직 틀이 없어서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많이 들립니다. 일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결국 기부를 한다라는 기부 총량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나라 기부 문화 제도 좀 보완하고 가야 할 방향들 좀 제시해 주시죠. 주로 사람들이 총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에 대한 거, 주로 우리 투명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투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느냐라는 문제거든요. 또 그 임팩트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비록 아무리 우리가 투명성 하더라도 그 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쓰여지지 않으면은 결국 기부자들은 떠나니까. 이제 서양식으로 우리도 이제 물론 투명은 당연히 해야 되죠. 투명 자체가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영향력 실질적으로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선의로 시작된 이 기부 돈, 이 자체 행위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발전할 숙제들이 아직 많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기부문화연구소 BK한 대표였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라디오 자체가 소리의 매체입니다. 소리로 듣는 것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왜곡과 편견 없이 잘 들어볼 수 있는데요. 경제의 소리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김미란 캐스터 경제의 소리 담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소리 담아오셨습니까? 네, 요즘 가을철 바다에서는 꽃게와 주꾸미 잡이가 한창인데요. 바다에서 선원들이 닻이라는 도가 없이는 고기를 낚을 수가 없는데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닻을 만드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인천 동구 화수부둣가에 위치하고 있는 남광 닷공장인데요. 먼저 현장을 소리로 만나보시죠. 여기다 이렇게 달구거를 집게를 물어가지고 이거 지금 모양을 만들어 용접. 야, 이거 막 용접하고 쇠 만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 영어로 앵커인데 뭐 보통 방송을 진행하거나 시사 프로를 진행하는 사람도 앵커라고 하잖아요. 예, 닻이라는 뜻, 뭐 4번 주자 여러 뜻이 있는데 특이하네요. 이게 바닥에 가라앉히는 그 닷 맞죠? 네, 맞습니다. 배를 정박하거나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인천 화수부둣가에서 20년 동안 한현수 씨가 이 남강 닷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70살이 넘으셨는데요. 인천 포구에서 납품하는 닷은 거의 다 한현수 씨가 만든 거라고 합니다. 예, 닷의 모양 자체가 좀 바다를 상징한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좀 풍경이 궁금한데 어떤 풍경입니까? 한 10평도 안 되는 작은 작업장이었는데요. 작네요. 하지만 이 안에는 수십 가지의 닷들이 가득 차 있었고요. 제가 찾아갔을 때도 용접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이 닷은 바다에 나간 선원들에게 생명이나 마찬가지라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바다도요, 여러분 뭐 이제 여러 사건 통해서 잘 아셨지만은 이 강물처럼 흐르는 조류, 방향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닷이 없으면 떠내려가 버리니까 중요한데 어떻게 만듭니까? 복잡한가요? 먼저 화로에 쇠를 달구면요. 단주기와 유압기로 눌러서 갈고리 형태를 잡는데요. 이 고리와 고리를 영접하는 작업을 마치면 하나의 닷이 만들어집니다. 이곳은 오로지 뱃사람들을 위한 닷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한현수 씨를 통해서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문으로 닷만 만들어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닷만 제작을 하는데 닷이 없으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못 잡아요. 배를 정박시키는 닷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정박을 시켜놓고 바다에서 선원들하고 자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닷이 잘못되면 배가 떠내려가요. 물살에 태풍에 끌려나간다고요. 그럴 때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건데 그 닷 하나에 목숨을 걸고 많은 선원이 5-6명이 거기서 잠을 자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닷을 잘 만들어야 되고 용접을 잘해야 돼요. 닷이 이렇게 뻘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모래밭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박혀가지고 끌리지가 않아야 돼요. 쇳바닥 넓이라든가 그 지역의 용도에 맞게끔 해야 돼요. 그거 만들어줘서 고마워. 닷이 잘 잡혀. 닷이 좋아. 고기 많이 잡았어. 이 소리를 들을 적이 힘든 게 싹 가시는 거죠. 야, 이 목소리 안에 정말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바닷속에서 보이지 않는 닷 하나에 이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는 게 정말 뭉클하네요. 닷마다 쓰임새 종류가 다른 것도 처음 알았어요. 네, 물빨이 센 곳과 덜 센 곳이 있어서 이 바다의 특성에 맞게 닻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네. 통발 닻이라고 해서 꽃게 잡을 때 쓰는 닻이 있는데요. 네. 배 크기에 따라서 통발 닻이 5관짜리가 쓰고 또 4관짜리 닻을 사용하는데요. 네. 이 선주들이 주문하면 용도에 맞게 무게를 따라서 제작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닻은 뭐 무겁기도 할 텐데 이거 어디로 유통됩니까? 네, 인천은 섬들이 많잖아요. 각 포구마다 나가는데요. 근교, 강화, 외포리부터 멀리 진도까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남강 닻을 써본 사람은 먼 지방에서도 주문을 하는데요. 수년간 남강 닻을 이용하고 있는 단골 선주들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예, 지금 오이도에서 꽃게 잡으러 나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업에 종사하다 보니까는 쭈꾸미하고 꽃게 잡을 때 그 어구를 고정시키는 데 쓰는 그 닷이에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 가격면이나 그거 만드시는 게 주문을 오면은 닷이 안 좋으면 끌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잘 고정이 될 수 있게끔 하기에 그 남강 닷이 상당히 좋아요. 한 20년 정도 했죠, 이제 거의. 예, 꽃게하고 쭈꾸미가 좀 가장 많이 잡히는 편이에요. 화수부대에서 50년 배를 이 선박을 선장 겸 선주 겸 했지만은 닷 만드는 걸 보니까 열심히 해요. 어떻게 해서라 우리 어민들 닷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걸 활용할 수 있나? 그 연구밖에 안 해요. 저 사람은 닷도 잘 팔리고 만들기가 무섭게 가지고 가요. 왜? 좋으니까. 용접을 하더라도요. 이걸 하나 지지면서도 이건 내가 잘못하면 뱃사람들이 고생하지.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닷이 튼튼하죠. 이 동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닷 공장이에요. 이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방송도 정말 이 닷 만드는 이 어르신처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말 감동인데요. 1877님, 닻을 만드는 공장이 있군요. 정말 오랜만에 닷 얘기 반갑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좋은 닻은 어떤 닻입니까? 네, 바다에는 뻘도 있고 자갈밭이 있는데요. 이 던졌을 때 끌리지가 않고 바닥에 잘 장착이 돼야 이 좋은 닻이라고 합니다. 이 닻이 바닷물에 들어가면 염분이 강해서 쉽게 부식이 되고 녹이 나기 때문에 쇠를 고르는 재료보다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제품이 좀 독특하긴 한데 뭐 잘 팔리나요? 경기 좀 어떤가요?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인데요. 4월 초부터 고기를 잡기 시작해서 6월까지가 나가고요. 여름에는 산란기 때문에 2달 정도 쉬었다가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다시 팔리는 시기인데요. 이 배가 나가지 않는 여름과 겨울 비수기 때는 재고를 만드는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타산이 맞지 않아서 닻을 만드는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 한효수 씨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서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가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하지만 이 닻을 만드는 곳은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닻의 흥미를 갖고 배우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모든 기술을 전수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네, 앞으로 한현수 씨의 바람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흥미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가르치고 모든 것을 전수해 주려고 그래요. 1년이면 배울 수 있는데 선주님들이 원하는 닷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죠. 내 닷이 바다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안전성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닷이 나오도록 하려면 수년이 걸려요. 바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되고 이걸 이어나가야 돼요. 후손들까지도 없어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참 감동적입니다. 이 닷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이소보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품값을 올려받지도 않고 힘들게 운영하면서도 뱃사람들을 위해서 닷을 튼튼히 만들겠다는 이 변함없는 순백 같은 마음이 오랜 세월 동안 인정받고 또 멀리서도 뱃사람들이 찾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이 닷을 만드는 마음으로 방송해야겠다.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드는 그런 사연이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란 캐스터였습니다. 네, 3581님, YTN 생생경제 저 처음 듣습니다. 기부금 좋은 데 쓰면 좋겠는데요. 엉뚱한 데 쓸까봐 걱정도 됩니다. 수고하십시오. 좋은 얘기 주셨고요. I love YTN 라디오 하시면서 6467님 사연 주셨습니다. 재능 기부 얘기도 하셨는데 기부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야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4867님도 언론이 이슈 취재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이슈 또 감정이 호소하는 장면 좀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581님께 워터파크 저희가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월요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김무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